네,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미국 산타랠리가 간밤에는 한 걸음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었지만 그래도 일부 기술주는 강했고요.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도 좀 불확실성 속에 쌓여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른 환율에 대한 부담감, 과연 연말까지 풀어나갈 수 있을지, 내년 그렇죠. 상반기에는 풀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이 남아있습니다. 예, 환율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후로 해서 1,5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1,480원에서 1,500원 정도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즉 2분기쯤 들어갔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좀 우리 외환시장이 좀 숨통을 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전망이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게 좀 바로 합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초에는 좀 계속해서 강세, 하반기 초에는 좀 약세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유념하시면서 외환시장을 너무 그렇게 공포에 질려서 보시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자체가 강달러를 그렇게 선호하는 그렇죠.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부가 다시금 출범하게 된다면 환율에 대한 진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또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마켓나우 1부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모닝체크로 먼저 오늘 시장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환율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 어제 코스피 마이너스 0.4%, 코스닥 마이너스 0.6% 이렇게 떨어졌고요. 달러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1,465.30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9원 가까이 또 어제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사실은 어제 저희 마켓나우 일부 할 때 장 초반 개장 상황 때 이제 두 지수가 모두 플러스로 강보합으로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 상황은 결국 이제 마감은 다 하락을 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이렇게 좀 급등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후장 들어서서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이어져서 주가도 좀 많이 하락했던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내가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사실상 이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측에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 그래서 어제 법안 발의했고 오늘 오후에 이제 이게 의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제 오후에 이제 또 우리 시장에 들이닥치면서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늘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에 지금 한 2시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오후에 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이 된다고 그러면 또 한 번 환율이 좀 변동을 좀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한 상태에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하루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체크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신세계가 중국의 알리바바와 50대 50을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참 사실 굉장히 전격적이죠. 신세계가 갖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인 G마켓, 그다음에 이 중국 알리바바는 이제 어차피 이커머스 플랫폼이니까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알리바바 익스프레스 한국법인이 이제 서로 50대 50으로 합작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내용이 좀 잡혔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왜 얘네들이 손을 잡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히 있으실 텐데 G마켓은 2021년도에 무려 3조 4천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해서 만든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2022, 2023년 연속 적자고 올해도 뭐 사실 실적이 썩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G마켓에 대한 뭔가 어떤 좀 돌파구가 필요했고요.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역시 올 초에 상당히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지만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죠.
일단 여러 가지 발암물질 검출 등등등 상품의 이 품질 논란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에 대한 이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포함이 돼서 알리바바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다른 고민이지만 어쨌든 고민이 큰 고민이 있었던 두 이커머스 업체들이 합쳐서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다고 봐야 되겠고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두 회사가 합쳐져서 물론 이제 독립법인으로 각자 이제 독립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긴 합니다만 이 두 회사가 합쳐져서 과연 한국 시장에서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과 네이버의 아성을 어떻게 좀 넘어설 수 있는 또는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좀 큰 어떤 상황들이 연말에 우리 산업계에 좀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정영진 회장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정영진 회장의 이 승부수의 이 모습이 정의선 회장의 최근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인데 그 가장 큰 어떤 근거는 이제 경쟁사와도 언제든지 손을 잡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떤 유연한 경영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정영진 회장에서도 좀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체크사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한미사이언스 4인 연합이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경영권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4인 연합이 대척점에 있는 임종윤 사내 이사의 보유지분 5%를 주당 37,000원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4인 연합의 지분율이 54.5%를 넘게 돼서 이제 의결결의 기준으로 주총에서 특별 사안을 통과시킬 정도 수준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인 연합은 이 송옥숙,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 그다음에 딸인 임주연 부회장, 그다음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라데팡스 이 파트너스 이 네 연합을 말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지분이 50%에 좀 못 미쳤기 때문에 계속 경영권 분쟁이 1년 내내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즉 한미약품 그룹주들의 주가 향배도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1.3% 좀 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조금 더 이 주가의 움직임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 한미약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비만 치료제 같은 이런 부분에서 국내 이제 선두권의 그런 연구 개발력을 갖고 있는 회사긴 한데 계속 발목을 좀 잡혔던 게 이 경영권 분쟁 문제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됐으니까 이게 주가에도 이제 그대로 효과를 좀 줄지 이 부분을 좀 오늘부터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1%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산타 랠리 이대로 쭉 출발하나 싶었는데 이날장에서 증시가 힘에 붙였던 건 이런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같은 고용 지표에 대한 데이터 결과값이 될 것 같은데요. 신규 건수 같은 경우는 전조 대비 되려 1,000건 정도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2주 연속으로 신청하는 계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191만 건을 기록을 하면서 전주 대비 무려 4만 6천 건이 증가가 됐고 21년 11월 이후로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준이 내년 들어서는 금리 인하에 좀 속도를 내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재 시장에서 증시 같은 경우도 고용 쪽의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런 가운데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 시장에서는 긴장할 수 있는 수치들이 기록이 되면서 이날장에서 증시가 추가적인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장중에 등락을 오가다 결국 보합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빅테크 관련주들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애플은 홀로 5거래일 연속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지으면서 4거래일째 신고가 랠리를 펼쳐냈습니다. 이날장에서도 0.3%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외 주요 이슈들 우리가 국내 증시 어떤 부분을 연결시켜보면 좋을까요? 다음 장 통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전기차 관련주들의 이슈가 좀 나왔죠. 중국 쪽에서 내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내연기관차를 추월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해당 이슈로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큰 변동성은 없었지만 간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은 강하게 나왔고요. 니오나 리오토, 샤오펑과 같은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 돼서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1,200만 대가 전망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1,100만 대 미만 판매가 예상이 되면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추월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오는 2035년 정도 돼야 이 신차 가운데 전기차의 판매량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중국에서는 무려 이런 목표 달성을 10년이나 앞당겨서 이뤄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분기에 중국에서 90종 정도의 신차 모델이 나왔는데 그중에 90%는 이미 전기차 모델이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중국에서 전기차가 강할 수 있는 이유 대표적으로는 배터리나 전기차와 관련된 공급망 쪽에서의 밸류체인 확보 능력이 가장 크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해외 기반의 다른 완성차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테슬라는 유럽에서 분기 기준으로 주간 판매량 최대치 기록을 세우면서 간밤 완성차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리콜과 관련된 사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주가는 대략 1%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12월의 거래일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1월의 주요 일정도 함께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1월 7일부터 10일에 있을 CES, 그 안에서도 AI나 로봇 관련주들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개장 상황도 저희 이데일리와 함께 꼼꼼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부과하는 관세를 내년 1월부터 50%로 2배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저가 물량 공세로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국내 태양광 업계가 미국의 대중 무역 장벽 강화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주목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슈레이더로 본격적으로 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무역 갈등 재부각 가능성, 그렇죠? 이미 뭐 시작이 됐다라 좀 봐야 되겠고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정식 파트너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네, 이제 지난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14105에 대한 서명을 했었죠. 네. 이것이 일단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중국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그런 행정명령인데요. 이것을 이제 지난 10월 28일 날 이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1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이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미국 재무부에 전부 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AI 분야에서는 이제 군사에 관계된 이 AI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일단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또는 패키징 도구 또는 직접 회로 설계 제조 그리고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에 관련한 거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금지가 되고 있고요. 또 양자 컴퓨팅 쪽에서는 개발 생산에 대한 핵심 부품 또는 이제 뭐 양자 감지 플랫폼 이런 것들 그리고 네트워크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이제 거래가 이제 금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또 하나 또 진행을 하죠.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중국 범용 반도체, 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신규 조사에 좀 착수를 하면서 조만간 또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현재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1월 1일부터는 이 301조를 또 적용을 해서 이 중국에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 웨이퍼 및 이 폴리실리콘 텅스텐 제품 등에 또 관세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1월 2일 전부 다 이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고 또 트럼프 당선인이 1월 20날부터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미 대중무역 관세를 60%까지 높이겠다고 이제 예고를 한 상황이죠. 중국도 이제 뭐 소재 수출 금지와 대미 관세 폭탄 등의 여러 가지 보복 조치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내년 1월에 집권을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 4년 동안 내내 이 이슈가 2017년부터 20년까지 이 일기 때처럼 계속해서 얘기가 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워낙 좀 다양하죠. 그래서 관련주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별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 가운데서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 기업들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관련해서도 관세 부과에 대한 반사이익을 국내 기업이 얻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태양광에서 남다른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의 이 가격 경쟁력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태양광의 분야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을 높이게 된다면 국내 증시,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종목 OCR가 있겠죠. 전일에는 1%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기업과 ESS 계약 체결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주가가 2022년만 하더라도 16만 원 선을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장 위축과 함께 6만 1,000원대까지 하락을 한 상태고요. 이와 함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일 0.76%가량 상승하는 모습,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역시나 2022년 때 7만 원대였던 주가와 비교한다면 현재 구간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구간입니다. 태양광 소재를 좀 개발하고요. 태양광 패널 역시나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0.43%가량 상승했습니다만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주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꺾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의 매수세는 3거래일째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원전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HD현대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가량의 낙폭을 보였고요. STN도 2%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됐을 때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들이 과연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분쟁, 관세 전쟁이 붙을 때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 전문가님, 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하나솔루션 지금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대규모 적자를 조금 기록을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금 적자를 큰 폭으로 좀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하나큐설의 이제 구조 조정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이제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제 하나큐셀은 최근 이제 독일 에너지 기업 인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2년 정도 만에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에너지 거래 플랫폼 기업 링크텍 지분은 한 66%를 현지 에너지 공기업 에너시티에 전량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지난달 이제 독일에 있는 유럽 사무소 연구개발센터 인력도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 에너지 산업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으로부터 2조 1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대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을 이제 서서히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가 지금 집행되고 있는 이제 이 카터스빌 공장이 있죠, 조지아주에. 이제 이것이 2025년 중반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북미 최대 규모 태양광 생산 기지인 솔라허브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이번에 이제 지원받은 2조 1천억 원 규모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투자를 집행하면서 완전히 이제 솔라허브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미국 생산 기지가 이제 완전히 구축이 되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직까지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어떤 구축이 지속적으로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이제 점차적으로 흑자 기조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부터 또는 이제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 또는 웨이퍼, 폴리실리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관세를 이제 인상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또한 어느 정도 조금 형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주가 또한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가 8조 8천억 정도 수준인데 지금 현재의 이제 시가총액은 한 2조 7천억 정도 수준으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흑자만 전환이 되게 된다면 이 시점부터는 이제 일정 부분 반등력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최소한의 반등력은 이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자리는 한 2만 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15,000원 정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한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야, 이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회사 가치가 8조 원 정도의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대 수준이라는 건 참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북미 시장 중심으로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이 내년부터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한 반사이익 부분에 대한 수혜도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드론 쪽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 이슈 나올 때마다 가장 주가가 탄력성 있게 나오는 분야가 그 히토류라고 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박 파트너님이 지금 히토류 관련 종목들 시간에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피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쪽 이제 산업 섹터를 찾아보다가 딱 그 눈에 띄더라고요. 드론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드론 쪽은 이슈를 한번 보면요.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12월 들어서 유독 그 중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좀 심화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일에는 HBM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그 제재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중국 쪽에서 희소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안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온 게 드론과 관련된 부분인데,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의 드론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판매를 이제 제한하는 안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조만간 이 시행하는 이제 시점에서 또 다시 드론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드론 시장의 80% 정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에서는 뭐 이제 중국 외의 국가에서 제작되는 그런 이제 드론들을 좀 가지고 와서 드론 제작을 해라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이 저가용 그 장비 생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드론 관련해서 계속 좀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이제 드론 관련 기업들도 이를 통해서 반사익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드론 관련주 중에서도 꽤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관련 이제 종목으로 좀 유명한 종목인데 네온테크 가지고 왔습니다. 이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경에 드론 사업부를 신설을 해서 산업용 드론을 국산화했다라는 점에서 드론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국방부
행정부 쪽에서도 지금 군용 드론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LRG 넥선, 그러니까 방산 기업과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국방 무인기 체계 개발 공급을 추진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LRG 넥스원 쪽에서 미국의 이제 스카이디오라는 그 드론 관련 기업과 같이 함께 드론 사업 협력을 위한 그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글로벌 군용 드론 시장 규모가 2024년도 기준 지금 한 30조 정도 되는데요. 연평균 11%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앞으로 향후 2033년도 78조 규모로 지금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LRG 넥스원을 통해서 미국의 드론 기업과 같이 함께 관계성을 맺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충분히 시장에서 관련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가상 움직임 봤을 네. 때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근래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그러네요. 되고 있고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미 하락 추세는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120주선 구간에서 계속 저항받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제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상승 시세가 한 번 더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1월달 이렇게 이제 중국 쪽에서 드론, 미국 쪽에 이제 제재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관련해서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뭐 드론이 이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드론들의 활약이 엄청나게 좀 부각이 되면서 참 또 이게 또 드론은 또 중국이 또 글로벌 경쟁력을 또 장악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놔둘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내 기업들이 뭔가 좀 반사이익을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회사 하나솔루션, 네온테크 두 회사 살펴봤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외국인 관광객 1,8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을 검토하고 관광 예산의 70%를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인데요.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비상계엄 사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광시장은 과연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지난달에였나요? 중국이 뜬금없이 한국 사람들 이제 중국에 들어온 한국 사람들은 이제 비자를 이제 면제해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왜 저러냐, 뭐 등등 해가지고 왜 갑자기 저러냐, 뭐 등등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이제 중국 쪽에 들어가시는 한국분들, 여행객분들도 좀 늘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를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뭔가 좀 두 나라 간에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냉랭했던 분위기가 좀 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좀 여행주 얘기를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오늘 가져오신 이유가 이거 말고도 있죠, 박 파트너님?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비상계엄제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여행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인식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여행이 안전하다고 알리기 위해서 내년 이제 주요 국제 행사에서 방한 관광 마케팅을 이제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한 이제 전자 여행 허가제 같은 경우에도 한시 면제 기간을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이제 6개국 국가에 대해서도 단체 관광객의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 역시도 이제 내년 12월까지 연장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조금 이제 연장선으로 봤을 때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 방한하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에 앞서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11월 말에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이제 재개를 해줬고요. 중국인에 대한 이제 비자 발급 완화 조치도 이제 일본 쪽에서 내년 봄부터 이제 시행을 해주겠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지금 최근에 미국 이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미국의
같이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동맹국들 자체도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커진 그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외교적인 입지가 조금 많이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트럼프 취임 후에 동맹국 간의 마찰을 겨냥해서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관계 개선에 중국 쪽에서 좀 계속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그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이 약간 좀 끈끈해지는 그런 좀 효과가 지금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시진핑 그 중국의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이제 가졌었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관계 개선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더 이제 살펴보자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영국과 미국,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이 이달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되자마자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를 네. 했었는데 그만큼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치안이 좀 이제 흔들린다라는 부분이 좀 컸고요.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계엄 사태 직후에 한국 여행 경보를 4단계 중에서 2단계 여행 주의로 이제 상향을 했다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네, 네, 돌이키긴 했었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학여행 그 단체가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대거 또 취소하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역시도 그 우리나라 이제 방한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여행들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비상계엄 전까지만 했을 때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방한객 수가 전년 동기에서 한 54% 정도 는 1,37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12월이 아무리 여행 쪽에 있어서 비수기라고 한들 이런 지금 전국 자체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여행 수요 자체가 지금 급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단체 관광 비중이 높은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또 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한객 중에서 거의 한 30% 정도가 중국 단체 관광객이 차지를 한다고 네, 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좀 전국이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 이런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해두고 지금 정부 쪽에서 좀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제 무비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규제를 좀 열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묶였던 게 풀리면 수요는 당연히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눌렸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여행업계는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는데 여행업계가 계속 좋아진다는데 해가 여러 가지 좀 발목 잡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뭔가 좀 근본적으로 좀 업황이 좀 좋아지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 한번 싹 훑어보겠습니다. 곤별 앵커. 네, 여행 관련 기업들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행 관련주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지금 여행을 하면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군들 좀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텍스프리가 있겠죠. 세금 환급과 관련된 기업이고요. 전일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5%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면세점 사업을 유행하고 있는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 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알리바바의 협력 소식 과연 오늘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을 할지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 회사이긴 합니다만 그 면세점 사업권을 갖고 있는 SM 면세점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1%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최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요. 제주도에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중국 관광객이 증가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일에는 한 걸음 쉬어갔고요.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0.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개선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갔을 때 LCC 기업들의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만 최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되면서 이로 인해 진에어가 통합 진에어로 출범할 수 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3개 LCC 회사가 통합을 해서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TA항공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주가 역시나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행 관련된 기업들의 최근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행주 한번 쭉 보죠. 사실은 많이 낯익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자, 곽 파트너님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여행주 하면은 당연 이제 여행 관련 기업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투어 가지고 왔는데요. 네, 대장주죠. 네, 하나투어가 실제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실적이 가시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도 흑자 전환시키고 난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훨씬 더 실적이 대폭 증가했거든요. TMF 미정산 사태 그리고 해외여행 예약 둔화로 인해서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이 저하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지금 계속 2년 정도 연속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예. 확실히 이제 대장 기업이다 보니까 여행 업계 내에서도 가장 높은 지금 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저 효과 덕분인지 해외 여행객이 지금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고 증권 업계 쪽에서는 내년 또 추가적인 실적 증대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네. 지금 4분기는 뭐 더 따져봐야 알겠지만 일단 3분기까지 봤을 때 누적 패키지 송출객 수 자체가 156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70%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내년에 이런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제 그 불확실성만 좀 거치게 된다면 중국 예약 자체도 30%에서 40%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또 잉여 자금이 한 2천억 정도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에 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그 바운드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국인의 해외 여행을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표현하고 외국인이 우리 국내 여행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인바운드라고 그렇죠. 표현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한계가 있다, 좁은 시장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그런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바운드를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추가로.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바운드로 가겠다는 거고 이런 이제 행보가 코로나 팬데믹 때 이 하나투어 쪽에서 해외 법인들을 대거 청산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뭐 워낙 어려웠으니까. 네, 각종 이제 비용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이제 고정비들이 나가기 때문에 정리를 했었는데 다시금 이제 싱가포르 법인을 1년 만에 지금 재설립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싱가포르 법인을 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해외 법인을 본격적으로 다시 살려 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중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투어 쪽에서 지금 현재 사모펀드사가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쵸, IMM 이 예, 하죠. IMM 피입 쪽에서 지금 매각으로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외형 성장을 또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당 정책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올해 증권가 쪽에서 예상했었던 하나투어의 주당 배당금이 1,200원에서 1,700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주당 2,300원의 현금 배당을 지금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파격적인 네. 그 현금 배당을 결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당 기준일이 1월 8일이라고 하니까 이 전까지 하나투어를 매수하게 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연말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여행 쪽에 그래도 내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보고서 매매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에 대한 지금 메리트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투어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세 차익을 하기에도 지금 이제 주가가 근래 들어서 쌍바닥으로 지금 주봉상 흐름 봤을 때 올라와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지금 올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전고점 구간대까지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은 뭐 하나투어라는 회사를 모르는 분들, 특히 해외여행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죠. 근데 지금 그 팬데믹 때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그 뒤에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고 이제는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기존 여행사의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바운드라는 걸 지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참 좋은 여행을 좀 골라 보았는데요. 일단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 패키지 그리고 항공권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일단 기업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본총기 대비 시가총액이 일단은 상당히 좀 낮아서 이 저평가되어 있는, 한마디로 재무제표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여행사가 되지 않을까, 또 유일한 여행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 흑자로 전환이 돼서 그 흑자 기조가 올해까지도 좀 잘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이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제 뭐 장중 20%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수급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닥권에서 잘 유입돼 있어요. 그래서 5,500원 정도 선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모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5,500원짜리가 종가상 이탈이 돼버리면 빠르게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고 5,500원 부분에서 잘 지지받고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 6,200원 정도 한번 노려보시고,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 7,000원 정도 구간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 좋은 여행까지 오늘 여행 종목 두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발간한 삼성전자에 관한 리포트, 다시 한번 목표 주가 하향이 나왔는데요. 제목에 주가 반등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달았습니다. 일단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점이 당연히 가장 컸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은 5%가량 줄이면서 34조 원대로 하향 추정했고, 내년 영업이익은 16%나 하향하면서 36조 원으로 다시 제시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이 같은 실적 우려가 선반영되어서 거래되고 있고, PB 기준으로 0.9배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 그리고 자사주 매입 효과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점을 들어서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8만 원에서 12.5% 하향 조정한 7만 원으로 다시 제시했네요. 뒷장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을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죠. 영업이익이 7조 9천억 원으로 기존 전망치 대비 당연히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9조 2천억 원 선에 형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를 큰 폭으로 하회하게 되겠죠. 실적 쇼크가 예정된 상황인 겁니다. 또 매출의 구성 비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DS 반도체를 확인해보면 3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4분기 낼 걸로 보이고요.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DS 반도체 쪽에서는 메모리의 비트 그로스 성장 예상치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했고, 여기에 더해서 ASP 단가도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기술 경쟁이 경쟁사들과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개발비 부담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부문입니다. 이 DP 부문은 성수기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렉서블 OLED 시장에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서 당분간은 주가가 박스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KB증권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주가 반등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단 공정에서 기술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HBM 시장입니다. 내년 HBM 시장의 89%의 비중을 차지할 3E 쪽에서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6세대인 HBM4 시장에도 조기 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시스템 LSI 쪽에서는 이 가동률, 파운드리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계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실적 개선이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이마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형 공시가 있었죠. 알리바바와 JV슬립을 결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일단 공시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알리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과 이마트가 함께 현물 출자를 해서 JV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인해 보면 이마트가 알리보다 조금 더 낮은데요. 왜냐하면 알리 인터내셔널은 직접 현물 출자를 하지만 이마트는 자회사인 아폴로 코리아를 통해서 출자하기 때문입니다. 이마트가 아폴로 코리아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고 아폴로 코리아가 다시 50%의 지분을 갖는 형태로 출자가 되기 때문에 이마트의 실질적인 지배력은 40%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은 지분법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코멘트 리포트였다 보니 목표 주가는 기존 수준인 9만 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합니다. 이 코멘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일단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이마트의 합산 기업 가치를 추정했습니다. G마트와 알리바바 기업 가치는 합산해서 5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6조 원 수준이라는 이야기는 다소 과장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사의 합산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8에서 9%로 추정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매출 비중은 약 1%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고 G마켓은 7.7% 정도입니다. G마트는 물론 외형 성장이 조금씩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고 알리바바는 국내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 서로가 상쇄를 시키면서 내년에도 점유율은 8에서 9%가 될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대형 공시가 향후 성장성에는 좋을 수 있지만 이 양사의 시너지 전략은 조금 더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의 이 로드맵만 봐서는 온라인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준은 아니라고 말이죠. 특히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 부문에서도 양사가 협업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형 이슈를 떠나서도요. 한국투자증권은 지속적으로 이마트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로 아직까지 국내 가게에서 내식 수요가 충분히 회복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식 수요가 회복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49%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경기 불황이 더 심해지고 내식 수요가 회복이 되면 이마트 할인점과 슈퍼 기존점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최근 10년 만에 출생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유통사들에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뿐 아니라 오늘 키움증권에서도 이 JV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코멘트를 냈는데요. 논조는 비슷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이천주점 소영원 차장입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는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좀 특징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시장에 움직임이 있다 보니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현재 금리는 안정정을 찾아가면서 채권금리가 안정세를 좀 띄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용지표 개선에 힘입어 달러 강세, 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 부진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특징들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라면 양자 컴퓨터 테마 관련된 흐름들의 강세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 증시도 그러한 거에 따라서 좀 등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 역시 좀 업종 차별화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어제까지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작용을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배당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지수는 소폭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미국 증시를 감안한다라면 하락 출발 후에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종목 중인 KSP입니다. 조선 엔진 쪽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미국과 더불어 인도에서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들을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KSP뿐만 아니라 조선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년을 좀 대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1분 막 지났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고은별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앞서 이제 소영원 차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권리락 이 부분이 있고 또 뉴욕 시장도 썩 좋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일단 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진 않은데 이 선입견이 좀 실제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두 분 오늘 탑3 어떻게 좀 준비하셨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요. 서울반도체 특허 승소 소식입니다. 아마도 서울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오전장을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시간의 장에서도 서울반도체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아마 오전장에서부터 조금 움직임이 지금 동시호가에서도 많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내용을 좀 들려드리자면요. 세계 1위 LED 업체인 필립스에 대해서 기술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필립스는 2017년 3월부터 독일에서 판매해온 해당 기술 적용 제품들을 전량 수거해 폐기해야 되면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한 개당 25만 달러, 약 한화로 3억 5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제품만이 아닌 특허 기술에 초점을 맞춘 판결로서 그 범위와 파장이 훨씬 크다고 언급하고 있으면서요. 게다가 필립스는 매출이 70억 달러, 하나로 10조 3천억 원에 달하는 LED 세계 최대의 조명 기업이기 때문에 파급력은 앞으로 더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전격적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는 신세계가 수익성 부진을 겪는 G마켓에 고심하고 있던 가운데 막강한 자본력을 갖추고도 품질 논란에 주춤하던 알리익스프레스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회사는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 합작법인을 설립을 위해서 신세계와 알리바바 측은 각각 50%씩 현물 출자를 하면서 기업 가치는 현재 6조 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 2강 체제로 굳어지는 양상인데 압도적인 상품 다양성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알리익스프레스가 G마켓이라는 신뢰도 높은 파트너를 만나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중국 단체 관광 얘기인데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침체된 국내 관광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편의를 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대책에 따른다면 관광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 여행이 안전하다는 점을 알리면서 방한관광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도 관광 예산인 1조 7천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9,4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면서 고부가 가치 관광 상품인 의료 관광과 교육 여행을 집중 육성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무비자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 한국인 관광객의 중국 여행 수요가 늘어난 것처럼 한국 출입국 편의가 높아진 국가의 여행객들의 한국 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는 서울 반도체 승소 이야기, 이와 함께 신세계의 합작법인 설립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감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HD 현대중업이 3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조선주의 대세 상승을 얘기하면서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의 그 차트를 비교해 드렸는데 HD 현대중공업은 새로 이제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 현대중공업의 기업 내용은 갖고 있지만 차트가
새 거다 얘기를 드리면서 굉장히 그 탑픽으로 꼽았었죠. 지금 3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고 이번 달에만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단한 시세죠. Ships for America Act가 발의가 되면서 이 법이 결국에는 뭐 폐기가 되더라도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의회에서 이 비슷한 법이 발의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해군 함정 정비 협약인 MSRA 자격을 취득한 게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우리나라 조선 3사가 거론됐을 그 시절에 이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하나그룹으로 들어가서 하나오션이 되었고 HD 현대중공업이 HD그룹으로 되었죠. 여기서 삼성중공업만 지금 군함을 취급하지 않으면서 소외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미 그런 부분도 짚어드렸고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성장 기대감 이걸로 인해서 지금 두 기업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엔진의 주가 강세죠. 이미 밸류체인에서 짚어드린 대로 엔진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한화엔진, HD 현대마린엔진, STX 엔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하나오션이 잘 나가기 때문에 낙수 효과로 결국 한화엔진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밸류체인의 흐름 미리 파악을 해두었는데 역시나 다를까 하나오션과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이 터졌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계약 금액 841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9.8% 정도이고 계약 기간은 2027년 10월 25일입니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이름은 없어졌지만 그 전까지 현대중공업과 둘이 이 지금 우리나라 군함 시장에서 두 투톱을 이루던 이 능력을 결국 하나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그룹은 지금 육군 쪽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이제 해군 쪽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나오션으로 움직임이 그대로 전이가 되면서 낙수 효과가 하나엔진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 지금 이런 흐름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HVM 양자칩 관련주 부각입니다. 구글이란 회사가 굉장히 떠오르면서 또 리케팅 컴퓨팅이라는 다이나믹한 중소형주가 또 움직이기도 했었죠. 미국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도 전이가 되어서 HVM이 미국과 중국의 양자 컴퓨터 개발 경쟁 속에 니오뷴이라는 원재료 확보를 위해 고순도 금속 합금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양자칩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에 첨단 금속을 납품하기도 하는 이 이력도 지금 얽혀 있고요. 니오뷴이란 게 초전도 양자칩의 주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칩 관련주도 연결고리가 아주 강하지 않고 지금 그 주력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은 움직이는 것이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또 세 가지 조선주, 오늘 중공업하고 엔진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양자칩 관련주까지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자, 58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동시효과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곤배 랭커. 네, 12월 27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는 급격하게 줄어든 거래량 속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은 하락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대외적인 여건 자체도 좀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만 보게 된다면 배당나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하방 압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0.5%가량 하락하면서 2,416선 그리고 코스닥도 0.5%가량 하락하면서 67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배당납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를 감안한다면 지수의 낙폭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을까요? 1위부터 5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상위권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0.4%가량의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살펴보게 된다면요. 오늘도 제약바이오는 괜찮습니다. 알테오젠, HLB 일제히 1% 이상 상승 출발, 에코프로도 0.5%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상위권만 보게 되면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오늘 사실 좀 초반에 좀 시장을 좀 반등을 시켜줄 만한 그런 재료들은 딱히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동시효과 상황에서 보셨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출발부터 오늘은 좀 0.5% 전후에 약세로 출발할 것이 동시효과상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도 어제 1365 4원에 마감이 됐다가 그 시간에 걸려 또 올랐죠. 지금 1369원까지 좀 오른 상태에서 오늘도 1470원대에 대한 오늘 돌파 여부가 좀 일단 주목이 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금 뜬 거는 0.4% 하락으로 좀 출발을 했고 코스닥은 0.1% 정도 동시효과보다는 조금 낙폭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일단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 상황들은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12월 27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에서 체크해 볼 만한 건요. 실업수당 선고 건수가 다소 엇갈리게 지표가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계속 실업 청구, 그러니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소비가 지속적으로 좋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28%, 2,422선, 코스닥은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하면서 675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환율적인 부담감 오늘도 상당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2원 70전가량 오르면서 1,467원을 돌파했고요. 특히나 오늘 지금 저희가 개장하기 전에 BOJ 12월 의사록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정권을 확인한 다음에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소매 판매라던가 생산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혼조세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BOJ 부분이 일본의 금리의 결정에 우리나라의 환율적인 측면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시죠.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방향이 엇갈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여서 오늘 역시나 1% 이상의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진 LG에너지솔루션 오늘 한 걸음 쉬어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2% 소폭이지만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보합권 출발 예상됐었는데 오늘은 0.23%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이슈가 주가 자체를 좀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아도 1.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현대해와 기아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게 특징적이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셀트리온도 0.2%가량 내림세, KB금융도 0.5%가량의 하락, 그리고 네이버도 하락하면서 6위부터 10위권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오후장의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나와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11위부터 15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HD현대중공업 0.3%가량 하락했습니다. 어제 9% 이상의 상승불을 켜줬던 HD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고요. 고려아연 역시나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최근에 변동성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1.5%가량 하락, 신한지도 0.7%가량 내림세, 포스코홀딩스도 0.2%가량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조선주 힘 좋습니다. HD현대중공업 다시금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삼성생명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만 오늘 0.2% 상승 출발을 알렸고요. LG화학도 0.6%가량 하락, 삼성화재도 2% 가까운 낙폭을 그리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바이오주들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2.4%가량의 시세 분출하고 있고요. HLB도 0.6%,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0.9%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 추세를 보게 됐을 때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흐름 굉장히 좋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면요. 삼천당 제약은 한 걸음 쉬어가고요.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5%에 가까운 상승으로 오늘도 출발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으로도 엮여 있고요. 초전도체 관련 기업이기도 합니다. 휴젤과 클래시스 미용 관련 기업은 오늘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리노고거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한 걸음 쉬어갑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파마리서치 오늘 전반적으로 미용 관련된 기업들은요.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엔캠도 1%가량 빠지고 있고 펩트론이 4%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력,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금 반등 시도하면서 오늘 10만 원선 재돌파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한 걸음 쉬어가고요. HPSP 오늘 소부장 기업들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실리콘2까지도 오늘 0.3% 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고 SM도 2%가량 빠지면서 엔터주들도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예, 시가총액은 전체적으로 상위권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앞에서 이민 전문가도 말씀하셨던 종목들, 신세계 쪽 보니까 신세계 INC는 6% 넘게 급등을 하고요. 신세계는 한 1%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경영권 분쟁 해소 국면에 들어간 한미 같은 경우는 한미 약품은 한 0.5%, 한미 사이언스도 0.4~5% 정도 이렇게 한 강보합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개장 출발 상황 두 번째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4일에 마감의 수급 현황을 보셨을 거고, 어저께의 마감의 수급 현황을 보셨을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하죠.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 수급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돈이 돌고 있지 않다. 그냥 어저께도 개인들이 갑자기 사다가 장 막판에 대주주 양도세가 됐던 뭐가 됐던 개인들이 좀 많이 던졌고요.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수급의 형태를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시장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월요일까지는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똑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좋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왜 그래요? 라는 거는 요즘엔 좀 맞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도 사실적으로 좀 촘촘히 따져다 보면은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진 않아요. 장 초반에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미국 자체도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돌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2024년도 말까지는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메말라 있는 상태로 좀 심심한 장세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탑3로 찍어드린 종목 중에서 어쨌든 서울 반도체 쪽, 서울 바이오시스, 서울 반도체가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특허 승소 소식은 굉장히 호재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가의 연속적인 상승이 시장 분위기가 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까지 확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특허 승소 소식이라는 건 굉장히 호재로 좀 다가올 수 있고요. 이마트와 신세계 쪽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마트는 오늘 생각보다 원래 주가가 좀 올라가리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왔는데 역시나 주식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마트도 지금 또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신세계 I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충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리포트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신세계 이마트, 그러니까 지마켓과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을 한다고 해서 시너지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막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리포트가 많이 나온 영향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좀 길게 본다면은 이마트와 지마켓의 이 합작 범위는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이마트가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도대체 왜 그런 건가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는 이마트 쪽보다는 지금 또 다른 쪽으로 보자면 CJ 대한통운은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CJ 대한통운이 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 원래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원래는 알리와 테무의 물량을 CJ 대한통운이 100%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진과 롯데택배 쪽으로 어느 정도 넘겨준 부분은 있는데, 알리가 다시 한번 국내에 들어오면서 지마켓과 합작 범위를 하게 된다면 CJ 대한통운의 물류 배송 부분은 원래부터 지금 많았지만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기대감으로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마트가 지금 주가를 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의심해봐야 될 거는 대한통운이 올라가니까 역시나 길게 본다면 알리바바와 지마켓의 합작 범위는 어느 정도 성장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마트가 현재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건 우리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의 기회로 찾아봐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의구심이 많은데 이 전문가께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었고요. 자, 이번에 신일서 위원님 출발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네, 현재 그 조선주의 그 대시세의 시작, 진바닥, 이 시클리컬 업종의 거대한 사이클의 서막,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인도라던가 미국에서 나온 그런 희소식 말고도 전반적인 거시적인 흐름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근간을 지금 굉장히 기둥을 튼튼하게 하는 요인이죠. 지금 일단 금은이라는 귀금속을 제외한 모든 산업용 금속이 가격이 안정되거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납, 니켈, 구리, 백금, 아연, 알루미늄, 주석 죄다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고요. 원유 WTI부터 두바이유, 브렌트유까지 모두 안정세입니다. 아무리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오르지 않죠. 트럼프가 베이비들을 외쳤기 때문에 더욱더 석탄, 석유 이런 매장량을 지금 그 더욱더 판에서 실제 생산량으로 바꿀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럼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한 가운데 이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주가의 급락입니다. 우리나라 포항제철이었던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홀딩스, 예전에 포항제철, 현대제철, 동국제강, 우리나라 3대 제철 기업이죠. 주가 2020년 코로나 때 최악일 때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최악이었죠, 경기가. 그 당시 주가를 지금 간다는 거는 철강회사들은 2020년 코로나보다도 못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박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정유라던가 화학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롯데케미칼 S-오일 유가가 오르지 않으면 그 연동돼서 어차피 올라도 못 오르지만 아예 오르지 않으면 판가에 전가시킬 그런 협상력조차 없다는 거죠. 지금 포스코라던가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그게 전기로냐 고로로하냐 그 차이는 있지만 꼭 똑같은 것은 전방 산업이 세 군데라는 것입니다. 철강회사가 전방 산업을 세 군데 갖고 있는데 자동차 쪽에는 강판을 팔고요. 조선에는 두꺼운 판인 후판을 팔고요. 그다음에 건설회사에는 철근을 팝니다. 이제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런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그 움직임에 따라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후판의 경우에 뭐 다른 것도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건설회사랑 자동차회사랑 강판이랑 철근을 갖고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겠는데 지금 조선주를 얘기하고 있으니 조선기업이랑 앉아가지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랑 앉아서 협상 테이블에서 단가 협상을 할 때 주장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국제 철강 가격, 비철금속 가격이 오르면 이제 지금 우리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니 우리 단가를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지금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뭘 해야 되죠? 바짓가랭이 붙잡으면서 요즘에 조선주 잘 나가잖아. 너 좀 봐주면 안 되니? 우리 단가 인하 조금만 동결이라도 해줘. 이렇게 외쳐야 되는 지금 의례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밑을 파고들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주는 좋은 겁니다. 철강 회사들이 망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신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의 CEO가 처음으로 방한을 하여 11월 말에 전남 영암에 있는 HD 현대사무 중공업 조선소를 직접 갔죠. 왜 갔습니까? 거기 현장에 56개의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 자체를 네.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이 지금 평판을 접합시키는 용접부에 이 협동 로봇이 쓰이고 있는 거죠. 덴마크 네. 유니버셜 로봇이 절반이 쓰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인건비 절감이 들어가는 거죠. 그 네. 용접범들의 연봉은 월 500에서 80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아주 크게 다가오면서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률을 확 높이는 네. 이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도 조선주의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9시 15분 됐습니다. 섹터별로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5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시죠. 먼저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양자컴에 강하게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미래 컴퓨팅 기술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투자 전문 매체에서 아이온큐를 최고의 양자 컴퓨팅 주식으로 꼽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양자 컴퓨터의 해다라고 유엔에서도 지정을 하면서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 오징어 게임 2가 어제 오후 5시 우리 시각으로 해서 또 공개가 됐죠. 그 콘텐츠 관련돼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요,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최근에 오징어 게임 2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행과 관련해서도 오늘 좀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단체 무비자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개장 직후에 여행의 검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행 관련 기업들도 한 걸음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통 관련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검색 가운데서 히토류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패권 경쟁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히토류 검색 많이 하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히토류 관련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소폭이지만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지금 급격하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작은 수급에도 변동이 크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오히려 매도의 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340억 원, 그리고 기관이 46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민생 살리기에 대한 다양한 자구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직은 주가에는 반영이 크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업종별 상승률과 하락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철강금속이 3% 이상 빠지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도 4%에 가까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과 증권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기업을 중심으로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유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자 업종 코스피가 상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의 상승력이 눈에 띕니다. 1.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방송 서비스가 1.2%가량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 어떤 종목이 오늘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을까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삼화전자, 금호전기가 오늘 두 자릿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돼서 그리고 지금 희귀금속 관련해서 종목들 흐름 좋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줄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와의 그 협력 소식 신세계와 관련돼서는요. 오늘 대한통운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알리바바와 그리고 신세계의 이 G마켓에 대한 배송을 CJ 대한통운이 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 INC도 5%가량 상승하고 있고 오늘 정치 테마주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대장주로 역시나 한국 첨단 소재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전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 매각 소식과 힘입어서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양자 컴퓨터나 아니면은 비금속 광물 히토리와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만 일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부분도 계속해서 급등세 이어지면서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에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속보 몇 가지 전해드리면 환율 좀 전에 자막으로 보셨던 것처럼 1,470원 살짝 좀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좀 당정 협의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거 취약계층 관련된 민생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하겠다 등등등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서민경제와 관련된 그런 대책들을 좀 계속해서 좀 내놓고 있고요. 오늘 모두 발언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외환시장 관련돼서 적극 대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 분 종목별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또 말씀들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어떤 거 눈에 좀 띄시나요? 네, 방금 속보로 들으셨다시피 달러 환율이 좀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야간 시장에서도 사실 1,470원을 찍고 내려오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달러 시장이 열리면서 1,470원은 또 뚫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27일이죠. 권리락이 행사가 됩니다. 배당 권리락이 행사가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아마 매도 물량이 좀 많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왔고, 그래서 초장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분위기는 오늘 썩 좋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좋아져 있는 소식도 지금 우리 시장에 들어와도 시장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데 현재 상태에서 나쁜 소식만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좀 체력 자체가 좀 낮아진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70원 지금 여타 말로는 1,500원까지 내년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선까지는 또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도 지금 1,440전 정도 가고 있고 지금 60전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근데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고 싶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1,350원, 1,300원대에서 움직였던 달러의 환율이 현재 100원 이상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지금 시간 한 9시 22분 정도 흘러가긴 했지만 외국인이 300억 정도 현물 시장에서 300억, 코스닥에서 한 400억, 둘이 합쳐서 현물 시장에서 한 700억 정도 되지 않는 금액을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 고환율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강하게 끌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 자체가 혼자만 강할 뿐이지 원화, 엔화, 중국의 위안화 다 약세를 이뤄나가고 있다는 거죠. 포인트는 언제 달러가 좀 진정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좀 경제 위기, 경제 대공황이다, 다시 IMF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긴 한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자본금도 해외에 나가 있는 자본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유의할 점은 아닐 것 같고요. 오늘 그나마 특징으로 좀 찝어드리고 싶은 거는 양자 암호 관련 종목입니다. 네. 양자가 유엔이 이제 양자의 해라고 해가지고 내년부터 양자에 대해서 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유의시키고 싶은 법은 뭐냐면 현재 지금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 관련된 종목들은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양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그 점만 좀 유의를 하시고요. 네. 양자에 관련된 거는 조금 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종목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양자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테마에 의한 거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자라고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양자 관련주 지금은 실체가 특별히 없는 테마 성격이다라는 걸 감안하시는 말씀도 있었고 종목 관련해서 저도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게 오징어 게임 2가 어제 오후에 공개가 됐죠. 그래서 관련주들을 보면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좀 좋지 않네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모두 지금 20%대 폭락 중이고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죠. 또
그다음에 영상 특수 효과를 맡은 위즈웍 스튜디오 덱스터 주가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쇼박스 이제 그 제작사죠. 여기도 급락 중이고, 어쨌든 이게 전반적으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글로벌 반응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점이 감안이 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평가들이 이제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또 바뀔지 아니면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신일섭 위원 또 특징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7부작을 내리봤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세 자로 요약하고 싶어요. 대참사.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WTI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보면서 종목을 가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탑픽을 쥐는 거랑 탑픽을 쥐지 못하는 것이 엄청난 시세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지금 한 5달간의 경험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진 자와 풍산을 가진 자의 수익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났죠. 그리고 바이오에서도 알테오젠을 가진 자와 ABL 바이오를 가진 자의 갭 차이는 너무 크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그 섹터를 맞추더라도 탑픽을 못 가져가고 후발주를 가져가게 되면은 그걸 선택하지 못한 자보다 오히려 더 열이 받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예 차라리 거기를 못 맞췄으면 내가 못 맞췄거니 하고 그냥 자책을 하면 그만인데, 거기를 맞췄는데 그 1등주를 못 골라서 소외되는 것만큼 더 외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탑픽을 가려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HD 그룹주를 꼭 하라는 이유는 그겁니다. 아까 전에 WTI 얘기부터 하자면 일단 삼성중공업을 맨 나중으로 뺀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WTI라든가 유가의 연동이 가장 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은 예전부터 해양 플랜트에 강점이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라는 거는 보통 둥둥 떠 있는 어떤 물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상선이나 군함보다 가격대가 훨씬 더 비쌉니다. 돈이 가장 나중에 돌아올 확률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불황에 따라서 고철 덩어리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기간이 길다는 단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지 않으면 해양 플랜트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땅에서 파는 유가의 가격이 싸지는데 트럼프가 땅을 다 파헤칠 겁니다. 그런데 굳이 바다에 가서 유전을 탐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드릴십이란 배랑 똑같이 생긴 게 있는데 해양 플랜트로 분류가 됩니다. 배 가운데 시추봉이 박혀 있거든요. 그럼 굳이 드릴십을 만들 필요가 없죠. 유가가 오르지 않으면. 땅에서 파도 쉬운데 뭐하러 파헤리치는 바다로 나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밀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연봉으로 보시면 20년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20년 선을 넘지 못하면 사실 대세 상승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연도에 지금 강하게 20년 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새로 생겼으니까 그 모습이 없죠.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미포를 보시면 20년 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인데 20년 선을 뚫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HD그룹이 이런 어떤 전반적인 그 거시경제가 도와주는 것은 똑같은데, 이 WTI 연동되는 부분이 삼성중공업은 심하고 20년선 아래에 있으니 후발로 미루고, 하나오션은 군함이랑 상선의 강점이 있지만 20년선 아래에 있으니까 HD그룹보다 후발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HD그룹주 우선으로 얘기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을 얘기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팅 보냉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근데 일단 헤드는 이 조선 배를 만드는 데서 가리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아쉽게 먹방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떡볶이 아줌마한테 떡볶이 사 먹는 거 말고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방 수혜주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에이럭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주로 주목해 볼 만합니다. 방과후 수업이 이제 겨울방학을 필두로 해서 많아지는데 여기서 다 코딩 드론 수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1이랑 결정적으로 바뀐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시즌1에서는 드론이 없어가지고 네. 산을 다 올라가서 합니다. 2에서는 드론이 나와서 드론으로 거기 성기훈을 찾고 다녀요. 드론 얘기는 스포일러가 아니죠. 그래서 드론이 나왔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가 오징어 게임 시즌2 관련주로 뜰 가능성이 높아서 에이럭스나 제이시전 시스템이 오늘 움직이고 있으니, 만약에 이게 관련주로 엮이는
만약 기사까지 나온다. 그러면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관련돼서 눈여겨볼 게 식품이 아니라 드론을 봐야 된다라고 네, 네.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가님. 네, 오늘 27일 배당 낙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종목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저께 이제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왔던 수급들이 오전에 이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 개별 종목적으로 등락폭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은 오전에 막 이렇게 달려들어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후까지 좀 지켜보시고 늦어도 한 1시 이후까지는 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은 하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네, 발동이 제대로 걸린 조선산업 이렇게 외쳐주고 싶네요. 한 판 더, 한 판 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또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볼까요? 오늘은 하이브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브는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설립이 된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이자 플랫폼 업체이고요. 24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의 경영진과 관련된 노이즈가 한 해 동안 있었기 때문에 좀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25년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계기로 어떤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하이브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인 BTS의 경우에 25년 하반기 완전체로서의 신보를 발매할 예정에 있는데 하이브 매출 신장에 즉각적인 반응이 기대되는 큰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선반영하는 주가를 고려해 본다면 25년 초부터 하반기를 보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월드투어가 개시되는 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2년 차인 아티스트인 보인 엑스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발매한 신보 판매량이 일단 100만 장을 돌파했고요. 첫 월드투어가 최근 흥행 중에 있기 때문에 2년 차의 아티스트의 팬덤이 확보되고 신보 발매 적자폭이 줄어드는 구간에 하이브가 25년에는 일단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BTS 신보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위버스 유로화가 이번 연도에 완료가 되면서 멤버십 월 구독 서비스 그리고 광고 도입이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3월부터는 동사의 아티스트가 순차적으로 입점이 완료가 됐고요. DM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만 명을 상회하는 순 구독자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엔하이픈, 그다음 르세라핌 같은 팬덤이 강력한 아티스트가 추가로 내년에 입점이 된다면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바라보아도 4분기 시장의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5년, 26년 실적 측면에서도 성장의 그림을 만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23년 6월에 31만 2,500원 장중 고점 이후에 2년이 넘는 하락 추세를
최근에 좀 탈피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는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6만 원대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에 일단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현재가에서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시고요. 목표가는 24만 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종목 엔터주인 하이브 체크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투자 추천 말말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우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인사의 주요 발언 속에서 투자 전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우선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띄워드렸는데 미국이 중국을 이제 공격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누이 다 말씀드렸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미국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인데 미국의 어떤 정부 부서 중에 한 곳이죠. 거기서 공식적으로 중국 반도체가 보조금으로 이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서 사실은 자국 산업에도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네들의 이제 어떤 이상이 이제 보조금 얼마나 주는지 내가 한번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이제 몇 가지 특히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바이든 정부 임기가 끝났거든요. 그 사실 내년 이제 1월 19일 날 공식적으로 트럼프 당선자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럼 불과 뭐 20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물론 이제 발표는 23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시점에서 야,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어라는 것을 왜 굳이 보여줬는지라는 측면에서 하나가 주목해야 될 것이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그 미국이 이제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시각, 특별히 이제 보조금에 대한 시각은 사실은 그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사실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조야가 미국이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미국 USTR이 너네의 이제 반도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내가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겠다고 얘기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3주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사실은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가하면서 이상하게 어떤 이제 미국에 대한 여러 부품 회사들이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좀 오르긴 했는데 아니 보조금에 대해서 조만간 트럼프 정부가 뭔가 문제 삼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이렇게 했지라고 이제 의아스러운데 사실 USTR 입장에서는 이제 설령 대통령이 바뀔지라도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보조금을 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오고 한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 입장을 발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그때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그 제재를 갖다가 약간 유화적으로 한 것은 일시적인 거지 사실은 지속적이지 않았고 그 미국 정부의 이제 그 중요한 어떤 그 스탠스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지금 현 정부 쪽에서는 갈 때 가더라도 할 일은 하고 가겠다 이런 의지는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중국을 좀 비판할 만도 한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범용 딜행 관련해서 그 중국 메모리 반도체들이 워낙 이제 저가로 공세를 때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이라는 게 이제 도미노로 현상으로 왔어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우려스러운 대목이고요. 예. 그 이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반도체는 이제 그 디램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현재 두 분야로 나뉩니다. 하나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고부가 고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H100이나 B100, 이제 B100은 이제 팔리고 있고 이제 지금까지 엔비디아 이끌어온 건 H100인데 거기에 필요한 HBM3, HBM3E는 사실은 고부가 가치의 디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영업이익률 한 50% 정도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원래 디램 있지 않습니까? 원래 디램을 이제 업계에서는 레가시 디램, 그러니까 레가시라는 되게 좋은 편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범용 디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용 디램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USTR이 문제 삼은 것은 범용 디램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범용 디램이 올해 여름부터 가격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쭉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빠진 것이냐? 이 쭉쭉 빠지니까 사실은 그 외국인들 입장에 삼성전자를 갖다가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부가치 엔비디아 칩, 그러니까 엔비디아에도 중저가의 칩이 있어요. 그거는 납품을 하고 있어요. 중저가의 칩에 짝이 되는 HBM이 있는데 거기 납품을 하고 있는데 고부가치의 HBM 삼성전자 납품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범용 디램은 그래도 삼성전자 물량으로 밀어붙이는데 물량을 밀어붙이는 것을 중국 반도체의 저가 공세를 말하면서 주가 그 반도체 가격이 쭉쭉 빠지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11월 15일로 기억나는데 금요일 날 마지막 종가를 하면서 49,900원까지 찍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미국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아까 말씀대로 그 창신반도체라든지 푸진진화라든지 이런 중국의 디램 기업의 물량 공세를 말미암아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금보다 더 빠진다. 야,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빠진 것이냐라는 이제 바닥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 정도로 가격 전망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고 상반기를 찍고 하반기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조사에 나서면 실제로 그 반도체 디램 쪽, 그러니까 범용 디램의 그 가격 하락을 막을 수는 있을까요? 이게 청신호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렇죠. 예. 이게 청신호라고 보여지고 뭐 일각에서는 뭐 미국의 USTR이 조사를 해봐야 뭐 공식화되겠지만은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중국산 반도체가 판매가는 원가보다 낮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가를 반도체 생산 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가가 예를 들면은 하나당 1달러라고 치면은 이 사람 중국 반도체는 0.5달러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면 사실 어떻게 시장에서 정상적인 이제 기업 활동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갖다가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USTR이 이제 시장 정권의 끝부분인데도 강력하게 이제 제재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실제적으로 이게 엄포를 놓는 상징적 의미인지 아니면 미국 쪽에서 실제 중국 반도체 물량이 쫙 깔려 있는 건지 그거 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보시기에는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갖다 시작하자마자 관세를 때릴 텐데 관세를 때렸을 때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창신반도체, CXMT나 푸진진화에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미국에 넘어간 물량은 별로 없다. 그 이번에 미국 USTR이 이제 니네 중국 반도체 보조 문제 삼을 거라니까 중국 당국이 야 우리를 문제 삼는다고 그러는데 너네는 사실은 이제 너네는 보조금을 갖다 천문학적으로 주면서 너네는 문제 삼을 게 없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무엇이 얘기냐면 우리 반도체가 너네 미국으로 건너간 게 별로 없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냐면은 공식적으로 넘어간 물량은 얼마 없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CXMT나 푸진진화가 중국 본토로 넘어가는 건 별로 없는데 미국 기업이 사용한 반도체의 절반 정도가 사실은 원산지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게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싸구려 제품도 아니고 고부가치의 이제 기술 집적된 반도체 제품인데 이 미국 기업들이 쓰고 있는 반도체의 절반 정도가 어디 원산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은 D를 만드는 기업은 3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인데 이 3개 회사가 아니 어디선가를 갖다가 미국 시장의 기업들 절반을 쓰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냐? 100%는 중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말고 사실 생산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USTR이 조사를 해서 야 니네 원산지 조사도 하고 야 니네 왜 우리한테 허가받지 않고 이거 가져왔어? 라고 문제를 삼으면서 중국 당국의 보조금을 갖다 연계해서 때렸을 때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삼성전자에 큰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알게 모르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쫙 깔려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어찌됐건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계에 숨통이 트이는 요소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제재를 일단 가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영향이 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에서 4분기를 넘어갈 때 네. D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40%로 넘어간다는 건 시장 전체적인 전망입니다. 이건 원래 SK 하이닉스가 IR에서 발표한 것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시장이 나름 이제 증권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던 결과랑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끄떡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HBM3를 하나를 팔 때 마진율이 50%예요. 제조업이 마진이 50%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에서 40% 넘어갔고 제가 보기엔 내년 1분기, 2분기 넘어갈수록 이 D램에서 HBM3가 차지한 비중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앞에 못하고 있으니까 범용 D램에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중국 반도체가 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이 풀어버리면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 당국이 취임하자마자 이걸 문제 삼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반도체를 물량을 미국 본토에서 빼게 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큰 어떤 가격의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주가의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살 길을 찾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 이게 없었으면 네. 저는 사실은 뭐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 못하고 아니야 너 왜 납품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3분기 IR 하면서 당시 부사장이 나와가지고 유의미한 진전을 했다. 근데 그게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올해는 어렵고 내년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납품을 못하고 범용 D램에도 잘 팔아야 되는데 중국 반도체 치고 올라오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창신 반도체가 DDR5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당국이 미국 정부가 가로막아서 미국 본토로 유입된 것을 막겠다. 그럼 사실은 시장 전체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정말 트럼프에게 고마워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도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를 타겟으로 제재를 많이 가했냐 화웨이를 타겟으로 제재를 많이 가했어요. 그 화웨이가 삼성전자 영업과 어디가 겹치면 스마트폰 사업이 겹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 중계기 사업이 겹치기인데 그 둘 다 삼성전자에게 짭짤한 이제 캐시카우인데 야 화웨이 미국 본토에 팔지 마 이렇게 해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위축되고 있던 그 모바일 사업부가 다시 한번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반전이 맞이했는데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더불어서 아까 USTR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멘트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뭐 삼성전자와 트럼프 당선인의 코드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궁합 이런 건 좀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대표님 중국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좀 리스키하네요. 그렇죠. 네, 중국 당국 입장에서. 입장, 예. 일단은 이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중국 일단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엄청난 초미세먼지가 날라오는데 아니 바람이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오니까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니다 우리가 너네들 보낸 증거가 있느냐 참 이렇게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국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인 거고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당국이 미국 정부가 야 니네 보조금 내가 문제 삼겠어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야 우리가 뭘 주겠다지만 니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그 보조금 지급하고 있잖아. 뭐 수조원 지급하고 있잖아. 이거는 자유로운 무역을 갖다가 니네 방해하는 거 아니야? 야, 니네부터 먼저 잘해.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인 당국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 반발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 유효 조치가 나오면은 중국 당국의 어떤 중국 메모리 반도체에 철퇴를 가하고 이것은 이제 한국 기업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큰 어떤 수혜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의 반사 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여전히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혹시 먹을 거리가 있나 봐야 되고 중국도 사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미국이 공격하면 또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흐름들, 뭐 히토류 관련해서도 그렇죠. 예, 예, 계속 예. 나오고 그 한 말씀 한번 짧게 좀 들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은 이런 무역 분쟁이 붙을 때마다 예를 들면 일본이랑 중국이 무역 분쟁 원래 영토 분쟁 때문에 이게 갈등이 생겼다가 이것이 무역으로 심화되면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바로 히토를 갖다가 이제 금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손들고 아 우리 이제 잠잠해 있을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도 트럼프 당선자가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해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삼으면은 중국 당국이 히토류라든지 다각도로 이제 문제를 삼을 굉장히 크고 그다음 또 하나는 대만
대한 어떤 위협 조치를 그러니까 대만이 섬이다 보니까 거기에 봉쇄를 해버린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위협을 할 공산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가가 출렁거리겠지만 이건 사실 일시적이고 중국이 사실은 제코와 석자이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트럼프 당선자가 계속 시정을가 말한 게 뭐냐면 누구나 다 미중 분쟁이 붙었을 때 월가가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자 일기 때 그 무역 분쟁이 붙으니까 다우지수랑 S&P 500이 20%, 1년에 20%가 떨어졌거든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니까 트럼프 당선자께서 뭐라 얘기하냐면 나 시진핑 총통이랑 잘 지내고 있어. 수시로 통화하고 있어. 이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다른 방면으로 본인이 그 액션을 취하면서 그들의 액션을 취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 보고 만약에 대만에 대한 안보를 갖다 위협하면 트럼프 당선자 역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나 뭔가 출렁거릴 때마다 일시적이고 결국 이제 원래 가던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추천 말말마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안에서 한국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둘 기업 또 긴밀히 연결돼 있겠죠. 반사이가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 타진을 해봤습니다. 타키온의 뉴스 조호진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환율이 엄청 또 높게 올라갑니다. 1,470원 선을 돌파해서 현재 1,476원 60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어제 대비해서 7원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4분기 11조 원 넘게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환율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증시가 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오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탄핵 관련해서 일들이 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